전세가 더 귀해집니다. 늦어도 2, 3년 안에는 크게 또 움직이는 시장들이 또 오지 않을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나중에 너 이 하급지 오르겠냐라고 하지만요. 한번 보십시오.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드리면은 임차인들 되게 많이 힘들 거고 임대에 대한 거래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어려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나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호제에 대해서 주요 업무 처리 기준들을 마련을 했는데 재건축, 재개발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대상과 시기를 두고 혼란이 있기 때문에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리 처분 인가가 된 물건,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관리 처분 인가가 된 아파트에서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 매매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매매를 했으면요. 실거주 의무를 토호제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를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어떤 지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입주권 분양권도 전세를 못 넣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요. 신축 전세가 더 귀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비록 뭐 토호제 대상지에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신축들이 나와서 거기서 전세들이 받쳐주고 해야지 가격들이 조금 둔화되고 안정화되는 시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준공 후 2년을 실거주를 해야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제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전세가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누가 힘드냐? 물론 실거주로 들어간 사람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요.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신축이 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권, 분양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은 세입자들이 신축에 살 기회들도 사라지지만요.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신축의 공급이. 그러면은 전세가는 가격들이 또 올라가는 양상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계약갱신도 늘고 그다음에 공급이 줄어서 전세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의 감소 추세가 거의 1년 만에 9%나 감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주요 지역들에서는 지금 전세가가 조금 특히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재건축과 교육이 결합된 지역들 그런 지역에는 매물의 풍미 현상까지도 이제 일어나고 있고 가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압구정 3구역 대형은 이전 거래에서 7억이 전세가가 이제 올랐다. 그리고 목동은 전세 10억 웃돌아서 매물 풍기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게 지금은 교육지라든지 좀 교육의 선호 지역들로 지금 이동이 되고 있지만요. 나중에 뭐 토호제 전세를 못 맞추는 상황들로 뭐 토호제의 입주권에 대해서도 실거주에 대한 어떤 요건들을 강화를 한다고 하면은 그 동네 전체 자체가 전세가들이 더 올라가는 양상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희귀해지고 귀해지니까. 그러면 이 전세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월세도 올라가겠죠. 왜냐하면은 수요라는 건요. 전세가 높아지면요. 선택을 하게 돼요. 집을 사느냐 아니면 전세에서 월세로 가느냐 선택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집값이 불안해. 거래도 잘 안 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매매보다는 또 월세로 가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월세의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면은 월세도 올라가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월세가 올라가서 지금 뭐 그 성수동 같은 경우는 월세 3천만 원짜리도 있죠. 그리고 1분기에 서울 월세 500만 원 이상 계약이 297건 뭐 얼마 되진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상의 수요 그 가격들도 월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500만 원 이상짜리만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 밑에 것들도 지금 꾸준하게 수급의 불균형으로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매매 시장도 지금 둔화되는 양상으로 조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건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보다는 작은 거래량이 나올지언정 3월
4월 자체가 거래량이 아주 적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매매 시장의 불시드는 아직 살아 있고, 그리고 전세와 월세에 대한 임차에 대한 환경들은 되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들 2025년, 2026년도 지금 공급 물량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제 그게 맞물리면은, 그리고 정권에 만약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거래를 계속 막는 정책들, 세금으로 막는 정책들이 이어지면요, 굉장히 임차인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래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가격들이 올라가는 양상들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금매라든지 거래들이 뻥 뛰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장 환경이 인허가의 물량도 작은 시점이고 2, 3년 전에 매우 작았고, 그리고 공급 물량, 입주 물량도 매우 작은 시점이라서 아마 2025년, 2026년 늦어도 2, 3년 안에는 이러한 그 눌림들을 버티지 못해서 가격들이 좀 크게 또 움직이는 시장들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러면 상급지만 움직이지 않냐. 상급지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상급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사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갈아타기도 하고 새로 유입된 사람도 있고, 그 새로 유입된 사람 집을 샀다면은 그걸 판 사람은 또 더 상급지로 갈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똘똘한 한 채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시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매매 시장과 임차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는 좋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5억인데 얼마까지 오를까요? 질문을 합니다. 그럼 모르죠. 언제까지 언제 파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모릅니다. 제 아는 지인이 동부 이천동에 한가람 아파트 그 5억 6억일 때 너무 비싸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얘가 갑자기 9억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10억 넘어가고 15억 넘어가고 이제 못 사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투자는요, 좋은 타이밍을 맞추고 언제가 가장 싸다는 걸 못 맞춥니다. 투자는 최저점을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싸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저점을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리고 최저점의 급매물들은요,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발품 파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지, 최저점에 살 거예요. 얘가 지금 12억인데 지금 시세가 15억인데 12억짜리 누가 샀네? 우리 12억짜리 못 삽니다. 시세가 낮은 원래 20억짜리가 15억까지 내려왔다고 하면은 그 15억이 싼 시점입니다. 그 싼 시기라고 판단되면 용기를 가지고 사는 거지 타이밍을 절대 맞추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타이밍을 기다리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죠. 성공한 투자는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중요하지, 타이밍을 맞추는 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과 경험으로 지혜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좋은 타이밍이랑요, 이런 지혜나 용기로 구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죠. 집을 처음에 삽니다. 처음에 살 때는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집을 한번 딱 사봅니다. 그리고 운 좋게 급등장을 맞이해요. 그러면은 야, 이거 진짜 내가 투자의 신인갑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매함의 봉우리였죠. 자신감은 있는데 지금 지식과 경험이 좀 부족할 때, 자신감이 크게 넘치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때는 이런 우매함의 봉우리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락장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내 물건들이 손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 내가 도대체 아는 게 뭔가? 이 투자에 나 안 맞는갑다라고 자신감이 하락하죠. 이 시기들이 항상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시기들이. 그런데 처음 경험을 하락을 하면요, 20대나 이런 분들은 처음 경험하겠죠. 근데 30대, 40대라도
자산 시장에 처음 진입을 하면은 그것도 신입사원처럼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하락을 할 때 자신감이 크게 하락하죠. 근데 이제 이런 하락으로 지식과 경험들이 좀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시장에 참여하면서 계속 거래를 해보고 시장에 참여해서 시장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의 오르막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게 될 때는 아는 거는 있는데 모든 거를 아는 건 아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깨달음의 오르막에 오르면서 겸손하게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기다리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성공한 투자는요, 시간에 기반을 두는 것이지 내가 이러한 등락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투자는요, 좋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요, 인플레이션인데 그 인플레이션에는 이런 등락이 있고 이 등락을 참여를 해봐야지 우리가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고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자. 언제 얼마 올라요?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2년 뒤에 이게 수익이 날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 모르는 과정 속에서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좋은 물건을 사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건요, 입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같은 아파트라도 같은 콘크리트라도 가격이 다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수요층이라는 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수요층이 많다. 수요층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서울에는 수요층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수요층이 두텁다는 거거든요. 수요층이 두터우면은 비싸더라도 판매가 된다. 해운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고 가격들이 경동 제이드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75억인가? 가격이 굉장히 45억인가? 45억인가요? 가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좀 오래돼서 한 2년 전에 그렇게 팔렸죠. 그게 왜 비싸냐?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겁니다. LCT 40억, 50억, 60억 왜 판매가 되나요? 수요가 있습니다. 압구정, 한남 더힐 이런 데 수요가 두텁기 때문에 그 부자들이 비싸더라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강남, 서초, 잠실, 용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콜라가 편의점에 있으면 1,5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요,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작년에 숲속에 있는 카페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콜라 한 캔에 8,000원 하더라고요. 8,000원. 근데 편의점에 만약에 콜라 한 캔에 8,000원에 팔면요, 내놓으면 절대 안 팔립니다. 이 물건을 받아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요가 받아주는 장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동산도 이 수요가 몰리는 장소가 어디냐, 내가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입지가 어디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그 입지의 가격이 비싸고 사람들이 40억짜리 50억짜리 집을 사는 이유가 수요가 있고 거기가 가치가 있다고, 그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멘트라도 어떤 땅의 가치에 콘크리트가 올라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콘크리트에 나간 시멘트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입지에 가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시기적으로 가격들이 많이 오른 것도 좋지만요, 시기상에서 가격들이 아직까지 요동하지 않았지만은 잠재력이 있는 데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늘 얘기를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2호선 라인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 괜찮습니다. 웬만하면은 하급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9호선 라인, 뭐 7호선과 연결된 라인, 3호선과 서울 중심지에 잘 연결이 되는 라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하고 연결되는 라인,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신안성선과 연결되는 라인, GTX A 노선에 삼성역이 완성이 되면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의 라인, 다 일자리와 연결된 거거든요. 그런 데들이
나중에 수요층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층이 두텁다는 건요, 빛값 번쩍한 콘크리트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재된 땅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은 아파트로 콘크리트 가격이라도 좀 다르다. 만약에 이렇게 수요층이 두터운 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수요층이 두터운데 할인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달동네가 아파트촌으로 변신을 한다. 서울 광명 뉴타운 노려볼까? 예, 여기가 이제 광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광명 같은 경우는 광명 뉴타운뿐만 아니라 철산동도 이제 뭐 헤리티지도 올해 입주를 했죠. 2025년 5월달에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철산동뿐만 아니라 하안동에도 안전진단이 통과가 된 지역들이 다수가 있죠. 용적률도 괜찮고, 그 다음에 소화동도 그 다음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 소화동 아래쪽이 어디냐? 뭐 일직동 같은 경우나 구름산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그 동네 전체가 완전히 새 걸로 바뀝니다. 특히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25년, 2026년, 7년, 8년, 길게는 9년까지 입주 물량이 계속 나오는 데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도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입주 물량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정 수요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면은 우리는 이 수요층이 광명 같은 경우는 두터운 데잖아요. 그러면은 할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지금도 뭐 12억 13억 비싸지 않나? 지금 비싸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입주 물량이 소진된다면요 동네가 개선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들의 움직임들은 더 많이 커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동네가 지금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죠. 신축인데 8천만 원 손해보고 팔아요. 광명에 무슨 일이.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번에 메디테라님께서 오셔서 광명은 뭐 지금 전세 수요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의 견해들은 달리하는 게, 전세가 이렇게 물량들이 계속 쏟아지면요 수요는 있지만요 그 물량을 이길 장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이 광명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달동네의 아파트가 변신한다. 그 변신된 이유를 상상하는 상상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전에 마포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마포에 아이언 뉴타운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마레프가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신축 아파트들이 집대성되면서 거기에 고소득층들이 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학원가들이 형성되고, 원래 마포는 25개의 서울시의 지자체 중에서 교육이 가장 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상위권으로 많이 올라왔죠. 변화를 한 겁니다. 이 변신의 상상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동작 같은 경우 옛날에 흑석동, 달동네였잖아요. 거기에 흑석 뉴타운들이 들어오면서 비록 지금 교통도 힘들고 언덕도 있고 하지만은 그 동작의 변신으로 가격들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달동네가. 그리고 신길 뉴타운도 어떤가요? 장인 뉴타운도 어떤가요? 그리고 이문 휘경 뉴타운도. 이문 휘경 뉴타운 같은 경우도 거기 그 경희대학교 앞에, 그리고 한국외대 앞에 얼마나 거기 가면은 진짜 시골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조금 지저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문휴경 뉴타운이 4,000세대 이상 들어오고 3,000세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의 환경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이문휴경 뉴타운들이 또 아파트들이 집대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격들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뉴타운도 마찬가지고, 장인뉴타운도 성북동에 있지만은 그 옆에 있는 노원의 끝자락에 있는 GTX C 노선, 이제 광운대 역세권과도 조금 거리는 있지만 결합을 할 수 있고, 그 광운대 역세권 주변도 신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이미 또 분양한 아파트까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결합되는 지역들, 그런 두터운 곳에 만약에 할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어가야죠. 우리는 상상력을 가지고 방금 얘기를 했던 이런 광명 같은 경우는
투자로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여건들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실거주로서 간다고 하면요. 지금은 아까 말했던 저점 수준의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기에 좋은 시기적 상황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기들은 이런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수요층이 두꺼운데 만약 할인을 한다면 이런 반토막 난 송도, 집값, 약세 지속, 반등 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거는 송도도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예,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송도에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송도로 가면 좋겠지만은 송도도 수요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1구역 같은 경우는 체드윅이 있잖아요. 체드윅이라는 이제 국제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학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럼에도 거기에서 뭐 강남에서도 체드윅에 들어간 사람 있고 연예인들 자제분들도 거기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수요가 굉장히 큰 데고 1구역이라든지 뭐 3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GTX 노선과 교육에 대한 수요들이 충분히 있는 데고 가격들이 좀 빠진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은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수요층이 있는데 할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는 뭐 1구역, 3구역, 그다음에 뭐 4구역, 5구역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5구역도 가격들이 많이 빠졌어요. 509죠. 109, 209, 109랑 309, 209는 구축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데 구축이 많은 209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요층이 충분히 있는데 할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서울은 평균적으로 가격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추이를 봐야 돼요. 추이를. 강남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였어요. 강남구. 여기는 상급지입니다. 지금 서울의 최상급지. 제가 이제 추이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최상급지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가격이. 그리고 그냥 서울의 상급지에 해당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양천구 정도는 또 상급지 중에 하나잖아요. 최고로 뚫진 않았지만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또 목동을 이제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더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중급지, 여기보다 중급지 정도면 동작 조금 덜 올라가 있죠. 그리고 강동도 볼까요? 강동도 조금 올라가 있는데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죠. 그다음에 중하급지 한번 볼게요. 중하급지는 그거보다는 덜 움직였죠. 그리고 하급지, 뭐 노원 볼까요? 내려가 있죠. 이게 지금 그래프가 상급지, 최상급지, 상급지, 중급지, 중하급지, 하급지 자체가 지금 보면은 그래프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작이나 요런 강동의 일부 아파트들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뭐 동대문이나 뭐 서대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덜 움직였고, 노원이나 뭐 성북이나 강북 같은 경우도 아직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예, 이런 지역들이 지금 뭐 공급 물량 때문에 그런 데도 있지만 뭐 이문 때문에 뭐 성북 쪽이나 동대문 쪽 이런 데는 좀 영향을 받지만은 일반적으로 하급지들은 수요층이 두터운 물건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했지만요. 나중에 너 이 하급지 오르겠냐라고 하지만요.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은 혼자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들도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어떠냐. 경기 같은 경우는 최상급지인 과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분당, 성남 분당 같은 경우는 과천보다는 오르지 않았지만은 분당도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기도 중에서 이제 상급지에 해당되는 데는 또 하남이 좀 상급지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도 조금 움직였는데 많이는 움직이지 않았네요. 지수 자체가. 그리고 중급지 의왕 한번 볼까요?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급지를 한번 볼까요? 하급지 뭐 안산 정도 볼까요? 안산.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돈이 작으신 분들은 이런 안산이나 조금 더 여력 있는 사람은 의왕이나 뭐 수원 정도까지 지금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경기도도 최상급지는 움직였고 상급지는 조금 움직였고 그 다음에 광명 같은 경우도 상급지긴 한데 광명은 안 움직였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광명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광명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은 상급지, 경기도의 상급지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지금 여기에 진입해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요층이 없는 아파트인데 할인을 한다면 방금 제가 얘기를 한 것들을 보면은 상급지부터 중급지, 하급지 제가 경기도 뭐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급지부터 하급지까지 아무것도 움직이진 않았어요. 아무것도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상급지의 기회가 되는 데가 되게 많겠죠. 인천의 상급지. 그런데 이런 수도권을 제외하고 만약에 수요층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아파트가 할인을 한다면 가격이 떨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안동의 집값이 반값이 되었다. 상주의 집값이 반값이 되었다. 사면 안 됩니다. 예전처럼 타워 팰리스가 34억짜리가 17억이 되었다. 그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안동의 집값이 3억짜리가 1억 5천이 되었다. 그럼 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요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아파트는 같은 콘크리트라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다른 입지를 인지를 해야 되고 그 입지를 시기적으로 잘 활용하는 거, 내 돈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남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강남을 가셔도 되지만은 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중급지 동작이나 강동 정도의 수준으로 돈을 간다고 하면은 거기 아직 괜찮고 중하급지인 동대문, 서대문구 여기도 이제 괜찮고 하급지인 노원까지도 성북 노원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을 산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제 최상급지 움직였죠. 과천 분당. 근데 하남 조금 덜 움직였고 그리고 경기에서는 좀 기회가 되는 게 경기도 내에서는 상급지지만은 공급 물량이 많은 광명 그리고 거기에 돈이 조금 모자라면 중급지인 의왕이라든지 뭐 평촌이라든지 중상급지인 평촌이죠. 그리고 하급지인 안산 뭐 이런 데도 지금 돈이 부족하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천은 저는 부평 쪽 일부 물건이랑 그 연수구 쪽에 송도나 연수구의 송도권에 해당되는 재건축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물건까지는 나쁘진 않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방의 물건들 중에서 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진입하기에는 조금의 조심스러움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봅니다.